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지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은 됐습니다만,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한테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용의자 이 씨는 5번째 조사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내강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이 이 첫 번째 화성 살인 사건이 1986년 9월에 발생을 합니다. 네. 그 2달 전부터 발생한 그 네. 2달 전 마지막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86년 2월부터 7월 거의 6개월 사이에 성폭력 사건 이 일대에서 7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현재는 화성시고 과거에는 화성군 태안읍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2월부터 7월 사이에 7건의 성폭력 사건이 접수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짧게는 6일 간격, 길게는 2개월 간격으로 세상에. 연속적으로 이런 성범죄, 강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네. 용의자 이 씨가 이 성폭력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왜냐하면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다라는 그래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네. 이 피해자들이 말하는 인적 사항이 이 용의자 이 씨인지 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이 용의자 이 씨의 자백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범행 수법이 얼마나 비슷하길래 이 사건, 지금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5개월간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화성 연살인 사건 첫 번째 범행은 86년 9월 14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86년 2월부터 7월까지 한 6개월 상간에 네. 화성 일대에서 7건 정도의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7건의 이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지금 현재의 이 씨의 범행 수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 몇 가지를 좀 굴려 그럴까요? 공통점을 네. 보면요. 네. 화성 사건 1차부터 10차까지 이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 즉 말하면 손을 묶는다든지 결박하는 네네. 그 상황에서 사용했던 그 모든 도구들이 네.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속옷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박을 하고 제압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86년 2월부터 7월 사이 7건의 성폭행 사건 때 네. 이 성폭행 피해자들을 제압했던 그 방법도 네. 똑같습니다. 속옷 등을 이용해서 하하. 결박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성폭행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비슷하고 범행이 발생한 장소도 그 일대고요. 네. 범행 장소도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그 여성분들은 생존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여성분들의 그 피해자에 대한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여성분들이 나이하고 키라든지 인상착의 같은 게 거의 유사합니다. 아하. 그래서 앞서 7건의 성폭행이 있고 그 네. 이후부터 자신감을 가진 그 이 범인이 대담하게 이제 이 살인 사건으로 전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그렇겠네요.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당시에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의 이 피해자들은 앞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잖아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는 달리요.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인철 변호사님, 네. 혹시라도 그 피해자들은 범인의 얼굴을 봤을까요? 봤죠. 단 한순간에 봐도 그 기억은 오래 남을 겁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었습니까? 그 성폭행 피해자들과 그다음에 화성 연쇄살인 그 미수 사건, 다행히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 피해자가 진술이 공통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이 범인의 특징은 뭐냐면 20대 초중반이고 아하. 키는 160에서 170 사이고 아하. 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범인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버스에 탔는데 버스 안내양의 그 진술도 비슷하거든요. 네. 나이는 한 20대 중반 정도고 네. 키는 한 170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다 이제 일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좀 여기서 아쉬운 게 이렇게 몽타주가 이제 특징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범인이 누군지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 그 아마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그 주민등록 사진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당시에 나와 있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앨범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들을 불러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걸 일일이 대조하면 혹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적 배경이 당시가 1986년이니까 동사무소 시절이죠. 그러니까 또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많은 게 열악하게 달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런 거 말고 정말 의미심장한 뭔가 좀 이 일치점이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연쇄 성폭행과 연쇄 살인 사건에 일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네. 이 연쇄 살인 사건에서 살인을 가까스로 면한 그러니까 살아남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이 피해자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너 서방 있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허허. 그런데요, 그 전으로 돌아가서 연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네. 첫 번째 피해자와 다섯 번째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예요? 예, 이 피해자들은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 서방 뭐해? 어? 너 애는 몇 살이야? 라는 말을 첫 번째 성폭행 피해자가 들었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성폭행 피해자도 너 서방 뭐하냐? 어허. 애가 몇 살이냐?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조금 심한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 점이 네.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김복준 의원님, 이게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성폭행 피해자 당했다고 얘기하신 분은 2차하고 3차 사건 사이에 86년 11월 30일 날 범인한테 낚아채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논바닥에서 양말에 의해서 양손이 결박되고 속옷을 머리에 씌운 채 이제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가방 찾는 사이에 불빛만 보고 뛰어가가지고 결박된 상태에서 생존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그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너 서방 있냐? 근데 그 당시에 범인의 나이를 추정컨대 20대 초반인 사람이 남편이 있어 하고 물어볼 수 있지 서방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서방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는 이 범인만이 가지는 고유의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뭐 오윤성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즉 말하면 자기네 집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할머니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서방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시그니처, 여러분 시그니처, 이게 마치 서명한다 그러잖아요. 자신만을 드러내는 게 서명이잖아요. 그것처럼 범죄자도 시그니처, 범죄자 특유의 어떤 행동, 말 같은 걸 시그니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냐, 시그니처이지 않냐라는 지금 합리적인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분석만 끝나면 결과가 곧장 날라올 겁니다. 이왜 소리가 소리요? 빨리 와. 밥은 먹고 다니냐? 하지만 저렇게 번번이 이 수사선상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영화상에 나와요.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냐는 유명한 영화 대사까지 나왔는데 이 와중에 유인경 평론가님, 이 씨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지금 공개됐는데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믿고 싶겠지만 이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남편도 참 착했고 시동생들도 착했고 자기 아들도 착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군대도 잘 다녀왔고 회사도 잘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 고등학교 앨범 사진이 밝혀지면서 고등학교 동창들도 이 씨가 평소에는 좀 온순한 사람이었다. 존재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범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체형도 작고 온순한 사람들이 착해 보이는 것은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거는 70에 가까운 할머니,
어린 학생, 뭐 여성, 자기가 제압하고 열등감 폭발시킬 수 있는 거 사람들만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의미 말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없죠. 네. 어머니로서 애가 그럴 줄 알았어는 얘기 안 하셨겠지만 좀 객관성 가지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어머니가 또 증언을 했어요. 네. 이 처제 사건 나고 난 다음에도 집에 있는 건 뭐든지 태워달라고 얘기까지 했다는데 네. 그렇게 아들만 감쌀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인터뷰 내용은요. 저희가 조목조목 반박할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기회가 될 때 이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을 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